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5강까지 수업을 했고 근본 시간에는 제6강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과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6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 생태계의 정의로는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수는 순수한 인체의 세포 수보다 2배 이상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미생물을 빼놓고는 인간의 유전자를 논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제2의 게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서 신약 개발 및 불치병 치료법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식품, 화장품, 치료제 개발에 쓰입니다. 다만 이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연구는 대부분 초기 단계여서 제품 개발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의 정의 및 기술 동향, 화장품에서의 기술 트렌드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강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의로부터 전체 사업 시장 규모,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종류 및 화장품 동향, 국내외 시장 트렌드 분석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의로는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게놈 생태계를 합친 말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미생물 군집을 말하며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동물 마이크로바이옴, 환경 마이크로바이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등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4년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10대 유망 미래기술 중의 하나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선정되면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한 부위에 다양한 종이 균형을 이루며 서식하며 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는 인간 세포 수의 몇 배에 이르르며 인체 각 부위별로 수천 종에 이르는 서로 다른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대략적으로 22,000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에 비해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수는 인간보다 수백 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 유전체는 99.9%가 동일한 반면에 마이크로바이옴은 80% 내지 90%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체 내의 많은 미생물들이 비만, 당뇨, 아토피 같은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노화와 정신질환 등도 인체 내에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인체 내의 미생물들이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식물 생장 촉진 세균에 대한 연구로 식물의 잎표면, 뿌리, 식물체 내부에 서식하는 미생물로서
다양한 특성의 효소나 생리활성 물질의 생산을 통하여 식물의 생장과 양분 흡수의 촉진, 면역성 증대, 병원 미생물에 대한 감염 억제 등의 기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세균은 생육 장소에 따라 근권, 내권, 엽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 근권 세균, 내생균, 엽권 세균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미생물을 알아보면은 근권 세균으로서는 근권이란 식물의 뿌리가 영향을 주는 토양 영역으로 뿌리 주위의 수 밀리미터 공간에 포함되며 통상적인 토양 1g에 약 1억 개의 세균이 서식하지만 근권에는 10 내지 100배의 세균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권 세균은 뿌리 혹 박테리아와 같이 생존을 위하여 식물과 한 몸과 같이 절대적 공생관계에 다른 미생물에 대하여 서식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식물의 병 저항성을 높여주는 방식, 토양과 강하게 결합된 영양분을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근권 세균의 예로서는 슈도모나스, 안스로박터, 리조비움, 아그로박테리움, 바실러스 등 많은 미생물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생세균은 식물 내부에서 전체 생활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내는 미생물로 눈에 띄는 해를 입히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일부 내생세균은 식물의 병원군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키거나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키는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엽권 세균은 대부분 비병원성 세균으로서 주로 대기 중에 노출되어 영양과 수분 부족 등의 상황을 식물체로부터 확보하는 생존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의 흡수, 배출 기능을 가진 연맥 부위나 기공 등에 주로 분합니다. 슈도모나스, 에르위니아, 잔소모나스 등의 그람 음성세균과 락토바실러스, 코리네박테리움 등의 그람 양성세균 그리고 다수의 병원성 미생물도 존재합니다. 이 밖에도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식물 생장 촉진 세균의 역할을 맡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생산에 대한 작용을 하고 또 에틸렌은 낮은 농도에서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에틸렌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통하여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 저항성 증대에 대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더 이상 설명을 줄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다가 알아봐야 될 부분은 더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나 비염, 아토피, 비만과 관련된 각종 대사, 면역질환, 장염, 심장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자폐증, 치매 등 뇌질환과 같은 질병과 관련지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동물을 대상으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동물체와 공생하는 미생물 중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오늘날 산업동물의 질병 및 예방과 연관성이 임상학적으로는 물론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업동물 즉 닭, 돼지, 소 등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뱅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실물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타게놈 유전체 정보만으로 후속 실용화 연구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대부분은 혐기적인 환경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체외 환경에서 분리 배양이 매우 까다로움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내 미생물의 특성상 비배양학적 접근으로는 장내 마이크로옴의 군집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산업동물의 사료시장 및 질병 관련 치료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질병 치료 등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런 동물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통해서 동물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 내장에 미생물을 통한 새로운 효소 및 활성 분자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탄의 발생량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동물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위하며 축산물 생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2006년 제프리 고든 박사,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연구 발표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프리 고든 박사는 비만쥐와 마른쥐의 분변을 각각 무균쥐에 주입한 결과 비만쥐의 분변을 주입한 무균쥐가 마른쥐의 분변을 주입한 무균쥐보다 빠른 시간 내에 비만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비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2006년 네이처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비만에 대해 불일치하는 여자 쌍둥이의 분변을 무균쥐에 주입한 결과 비만 쌍둥이로부터 분변을 주입받은 쥐가 마른 쌍둥이로부터 분변을 주입받은 쥐보다 빨리 지방층이 증가하여 비만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2013년에 사이언스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고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섭취하여 장에 도달했을 때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균주를 말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으로 우리 몸에 유익한 균으로 이미 알려진 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익한 균의 성장 및 활성을 강화하는 물질로 섬유소 같은 비소화성 조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장내 군집균을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일으켜서 소화 촉진은 물론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등 여러 질환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 감염성 질환이나 유해세균의 억제 기능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증진시켜서 아토피, 류머티스 등의 면역 질환에도 효능을 보인다고 밝혀졌습니다. 나아가서 최근에는 노화와 정신질환 등도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인체 내에 미생물들이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테로이데스, 프로보텔라,
루미노코커스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차지하고 있으며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이고, 그 중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장유형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하여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에 적용해서 보자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 가지 장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습관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박테로이드 타입의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지 않고 고지방식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주로 나타나는 타입으로서 탄수화물 소화 효소를 잘 만들 수 있어서 탄수화물 소화를 잘 시키며 비타민 B7을 생산하여 피부병이나 우울증을 예방하는 타입입니다. 두 번째로, 프리보텔라 타입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고 지방을 적게 먹는 사람들, 채식주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비타민 B1을 생산하여 각기병을 예방하고 뮤신을 생산하며 장내 점액을 분비하는 타입입니다. 세 번째로, 루미노코커스 타입으로 고지방 식이를 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며, 이 타입의 경우 당분 흡수가 잘 이루어져서 비만이 되기 쉬운 타입입니다. 이처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이 분해할 수 없는 영양소의 분해를 도와서 소화되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대사나 면역 체계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인체 내에서 소화계, 심혈관계, 면역계, 지의 뇌질환에도 연계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다른 연구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식이섬유의 관계에 대한 연구 보고가 2016년 셀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식이섬유와 장내 미생물균 총, 그리고 장내 점막 장벽, 간의 기능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장에서 병원체에 대한 1차 방어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면 식이섬유를 먹이로 이용하는 미생물 종들이 줄어들고, 이어서 식이섬유 분해 물질을 이용하는 미생물 종도 줄어들게 되어서 이 결과로 장내 점액을 분해하는 미생물 종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장내 점막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서 병원균들이 쉽게 침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 건강이 악화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암을 억제하는 단사슬 지방산은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프로피네이트로 대장에서 서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인 바이오피도 박테리움과 루피노코쿠스 브로미가 식이섬유, 올리고당, 다당류를 먹고 만들어내는 대사물질로서 혈액 속으로 흘러가 주요 에너지 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티레이트와 프로피오네이트는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해한 장내 세균은 대장암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인간의 장내 미생물 중 유해한 균류들은 대장에서 독소나 베타글루코시타제, 아조리덕타제, 활성산소, 황화수소, 니트로리덕타제, 2차성 담즙염을 변성시켜서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다음은 항산화 효과, 장벽 효과 또는 사슬지방선 생성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세밀하게 서서히 시간을 갖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은 호기성 식물의 에너지 생산에는 산소가 필수 성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산소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다양한 활성산소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활성산소의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구성 성분, DNA, RNA, 단백질과 지질의 손상을 초래하며 노화는 물론 뇌졸중, 파킨슨병 등의 뇌질환과 심장질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활성산소에 의한 과산화 지질도 세포의 기능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물질에 대한 피부 세포의 보호를 위한 항산화제로 유산균 락토코커스 라실리스의 항산화 메커니즘은 SOD나 세포 내 Mn2 플러스 이온 농도의 조절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락토바실러스 SBT가 인비보 테스트에서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과산화 지질에 대한 억제 효과도 락토바실러스인 GG가 인비트로 실험에서 지질 산화를 억제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발암물질 효소의 비활성화를 위해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박테리움 같은 유산균이 관여하는 것이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발암인자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장벽을 형성하는 펩타이드를 분비함으로써 병원체로부터 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암 효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은 앞서도 설명한 단사슬 지방산으로부터 유래되는 부티레이트로 장내 상피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직접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감시체계를 도와주는 미생물로 그람 음성 박테리아의 세포막 구성분인 지질 다당류 즉 LPS로 인간 세포막의 톨 유사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서 면역세포와 병형체를 구분하기 위한 패턴 인식 수용체로서 암세포에 대한 면역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콜라이는 그램 음성 박테리아균으로 소장, 대장, 방광에서 프로바이오틱스로 활동하며 몸 안에 들어온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락토바실러스는 페리크롬 대사물이 종양세포의 자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들은 장내 건강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밸런스를 유지할 때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락토바실러스입니다. 락토바실러스는 당류를 발효하여 에너지를 획득하여 다량의 유산균을 생성하는 세균으로 형태적으로는 양성 무포자 간균으로 다형성을 나타내고 크기는 0.5에서 0.9 곱하기 1에서 11 마이크로미터로 단간균에서 장간균의 여러 형태를 나타내며 콜린형을 나타내는 균종도 있습니다. 내생포자를 형성하지 않으며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과일 등 식물체, 토양 등 자연환경 그리고 인체나 동물의 구강, 소화기관 및 질 내부 등에서 서식하며 당류의 발효에 의해 생장하거나 산소에 의해 저해되지 않는 통성 혐기성 세균입니다. 발효 결과 유산만을 생성하는 동형 유산 발효라 분류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대명사인 락토바실러스에 의한 발효식품은 김치, 요거트, 치즈,
사우어크라우트 등 다양하며 발효식품 중에 종류에 따라서 락토바실러스 외에 류코노스톡 등 다양한 유산균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6강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